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9회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올해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은 여러분 한글 파일로 제가 올려놨지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문제인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학습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목표하셨던 그런 점수를 획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고 아무리 기본형 문제라고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또 숙달이 안 되셨다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본형 문제 유형을 숙지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목차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두 파트로 나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 비중을 보였던 것처럼 재무회계 80%, 원가관리회계 20%는 기존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목차별로 기출 빈도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강조했었죠. 네문항 정도 꾸준히 나오는 것이 재고자산, 유형자산 요 비중은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원리 네문항 정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순환과정 원투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념 체계가 한 이론 구조가 두 문항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자산에서 현금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게 두 문항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수년이 지났지만 저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투자부동산 기본 일반론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회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고자산, 유형자산, 부채회계는 한 네문항 정도 꾸준히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 비중 별로 차이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5년 이내의 그 기출 빈도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자본회계가 이제 이거 세 문항 정도 나왔다는 거 집중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을 때요. 작년에는 재무제표 일반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올해는 한 문항 정도 나왔고 물론 이제 작년에는 비율 분석 같이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비율 분석은 항상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꾸준히 두 문항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금 흐름표가 작년부터 그 이전 해보다도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구분하는 이론형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현금 흐름표에 대한 계산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18에서부터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산형이 그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 조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목차별로 빈도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 현금 흐름표나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일반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변경 오류는 작년에 비해 작년하고 이어서 기출 빈도가 희박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니까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원가 관리회계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품 원가 계산 파트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 파트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이 두 파트가 균형을 이루고 나오고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품 원가 계산에서 50%, 즉 8문항에서 4문항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회계에서 골고루 4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서 출제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형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기 전에 문제의 구성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몇 해 동안에 계속 보시면은 이 주택관리사 회계원리 문제는 계산형이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문제의 경우에도 60%가 넘게 계산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그 계산형 문제의 길이가 상당히 이게 길지 않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숙달이 됐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형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A형을 가지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A형의 문제로 문제 배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문제죠? 회계상의 거래 문제죠. 이 회계상의 거래 문제는 틀리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이 회계상의 거래는 우리가 정의가 뭐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을 회계상의 거래고 그 회계상의 거래가 쉬운 문제지만 나오는 이유는 거래의 식별은 기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제가 강조했었죠. 자, 그럼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겠다. 매출채권이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감소하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 거래죠. 자, 임대 수익이 발생했다. 여러분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수취하지 못해도 그럼 미수잖아요. 미수. 돈을 수취하지 못해도 수익은 발생하는 거죠. 자, 거래죠. 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공정가치에 상승했다. 그럼 평가 뭐가 생겼죠? 자, 평가 이익이 생겼겠죠. 자,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죠. 자, 이거 다 뭐죠? 우리가 거래가 되겠고요. 자, 재고 실사 결과 장부 수량이 기말의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부족했다. 작아졌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자산이 감소된 경우죠. 당연히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죠.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요구로 담보를 제공할 뿐이죠. 제공 자체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5번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매출총이익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매출총이익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매출액이죠? 순매출액이고요. 자, 매출액에서 이것 빼면 순매출액 3,300원 나오죠. 간단한 숫자이기 때문에 곧장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순매입액이죠. 자, 순매입액에다가 기초 더하고 기말 빼면 뭐가 나오나요? 매출원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를 우리가 곧장 계산기로 두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두드리면 자, 순매출액은 우리가 3,500에서 200을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3,30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560에다가 그 다음에 2,300에서 350 빼고 510을 빼게 되면 자, 요 전체를 우리가 가감한 걸 뭐라고 하죠?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2,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익은 3,300, 비용은 2,000원. 그럼 1,000 얼마입니까? 300원. 자,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출원가와 순매출액에 구하는 내용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냥 곧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 계정이 익숙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 올려놓은 것처럼 그냥 혼합상품 계정을 통해서 매가는 대변에 차변에 원가 요소를 대입해서 그대로 T 계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요소를 간단히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당기순이익에 미친 항목.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참 강조 많이 했는데요. 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자,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익에서 비용의 차감 항목이 바로 당기순이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수익 항목이나 비용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뭐죠? 여러분 비용 항목이죠. 단기 비용 처리한다. 손상차손 비용이죠. 비용이죠. 이거 수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감자 차익은 뭡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도 얘는 무슨 항목이다? 자본 항목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자본 항목은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답은 1번.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금융부채. 저희가 수업 시간에 금융부채 고르는 문제 많이 봤었죠. 그리고 이제 비금융부채와 금융부채 차이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데, 상대방, 거래 상대방한테 이제 현금 등이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것들은 금융부채에 해당되지 않죠.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금융부채는 뭐죠, 여러분? 매입 채무,
나중에 현금 갚아야 되죠. 사채, 금융자산이 현금 갚아야 되죠. 자, 선수금은 뭡니까? 돈을 미리 받았지만 재화의 인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법률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비금융 부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 부채는 매입 채무와 사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4번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보겠습니다. 자, 이 45번은 질적 특성이에요.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만 이 개념체계에서는 이제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가 재무보고를 위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고요. 그 질적 특성의 근본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었죠. 자, 이거는 개념체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되고 특정지어져 표시된 정보는 뭡니까? 이해가능성. 보강적 질적 특성이죠. 요 이해가능성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을 모두 갖는다면 자, 여러분 재무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다. 자, 이 지금 제가 밑줄 친 이 부분은 무슨 특성을 얘기하죠? 바로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가치나 확인가치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입니다. 자, 검증 가능성 이 정의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충실하게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근본이 아니라 뭡니까? 비검적이 무슨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자,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자, 적시성. 적시성은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자, 키워드 제때 이용 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누락이나 오기했을 때는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 그 얘기는 그 정보로 인해서 이거는 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검증 가능성은 근본이 아니라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자, 확인해보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 가능성, 비검,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답은 3번이 틀린 지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자, 이 46번은 액면 금액이 이제 5,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8,000원에 발행했어요. 주식의 발행이죠. 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다. 자, 주식을 발행하면요. 자, 발행가액만큼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 자본 증가. 자, 그런데 이때 현금 발행이니까 그렇죠. 자, 한번 우리 분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차변에 현금은 받은 만큼 증가하죠. 자, 100주 곱하기 8,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차변에 현금이 80만 원 증가하고요. 자, 대변에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만큼? 액면 금액만큼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주 곱하기 5,000원이니까 50만 원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면을 초과하는 자본의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액면이 초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하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초금이라고 하죠. 자, 이게 얼마입니까? 30만 원 이런 분계가 됐을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사실 분계 없어도 곧장 풀 수 있어요. 평소 때 해석을 잘 하셨다면. 자, 그럼 이건 뭐가 증가한 거죠? 자, 주식의 발행, 현금 발행은 일단은 뭐가 증가하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 자산 증가하고요. 자산이 증가한 만큼 들어온 만큼 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본금도 증가하지만 납입자본 전체가 증가하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 이 양쪽 차변 대변 어디를 싣고 봐도 우리가 수익이나 부채 얘기가 없죠. 부채 얘기가 없으면 불변인 거예요. 이런 걸 또 상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맞고요. 자본의 증가 맞고요. 수익 불변, 부채 불변 맞죠.
이익잉여금하고 주식 발행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이익잉여금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익과 비용의 결과인 당기순이익과 관계가 가장 깊다. 따라서 이 주식 발행은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자, 현금 발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답은 5번이 이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분계라는 것은 원시기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식부기 원리 이중성에 의해서 자, 발생한 거래를 발생일자별로 기록하는 무슨 기록이다? 원시기록이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맞고요. 자, 분계장에 분계했죠. 어디다가 총계정 원장, T계정에다가 옮기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포스팅, 정기라고 한다. 맞죠? 자, 보조회계 장부로는 분계장. 이게 틀렸죠? 여러분, 분계장은요. 우리가 이제 보조부 말고 주된 장부를 뭐라고, 주요장부, 주요부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요부에 누가 있냐면 분계장하고 자, 총계정 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요부를 주된 장부라고 하거든요. 날짜별로 기록하는 분계장과 그 다음에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설정되어 있는 자기집, 요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요부, 주된 장부라고 하기 때문에 보조부로서 분계장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자, 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는 계정 기록의 오류를 우리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 기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을 집계한 것이다. 자, 합계를 집계한 걸 무슨 시산표라고 그래? 합계시산표. 잔액을 집계한 걸 뭐라고 하죠? 잔액시산표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48번은 먼저 주당이익이죠. 여러분, 주당이익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당이익. 자, 이때 주당이익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보통 주식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익인데, 자, 주당이익. 자, 그럼 첫 번째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필요하죠. 자, 보통주 당기순이익. 자, 나누기 뭐죠, 여러분? 가중평균. 자, 유통. 자, 보통 주식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처음 EPS가 우리 주당이익이 나왔을 때 작년 문제는 이게 그냥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니까 주식수는 그대로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간편하게 만든 건데, 자, 보시죠, 여러분. 그럼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당기순이익이 모두 얼마죠? 자, 2,6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우선주가 가져갈 몫은 보통주께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선주 배당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원본이라고 그랬죠. 자본금이 안 나오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고 그랬죠. 자, 모두 몇 주입니까? 자, 5,000주 곱하기 5,000원. 이게 이제 우선주 자본금이고요. 여기에 몇 퍼센트죠? 8%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주 배당금을 구하기 위해서 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럼 우선주 자본금이 나오죠? 여기다 우선주 배당률 8%를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전체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요게 바로 우선주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게 되면 요게 바로 우선주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보통 주식수로 나누는데 이 문제는 주식수가 그대로 주어졌죠. 몇 주입니까? 10,000주.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 1주당 이익은 얼마? 2,4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바로 요게 포인트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원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가중평균을 생략한 거죠. 자, 요것도 우리가 문제를 더 가중평균 하도록 한다면 조금 계산의 복잡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이죠?
요게 3번 2,4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9번 문제 볼까요? 네, 49번은 처분손익인데요. 이 처분손익도 우리가 이제 처분손익의 가장 기본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처분손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서 난이도 조절을 할 때는 기중처분이나 또는 상각 방법을 복잡한 방법을 우리가 개입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기출문제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올해 기출문제인 경우에는 기중처분도 아니고 1차년도 말이고 또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숙달됐다면 정확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2000X 1년 초에 이제 취득했고 사용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 정액법이에요. 근데 2000X 1년 말이니까 1차년도 말이지 않습니까? 이 1차년도 말에 상각노객을 구해서 장부금액 구한 다음에 1400과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게 감가상각 노객을 빨리 구해 봅시다. 자, 2000에다가 자, 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몇 년이죠? 4년이죠? 4년 중에서 지금 1년이니까 4분의 1, 그럼 누계액이 얼마죠? 450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 처분 직전에 우리가 이제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자, 장부금액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곧장 한번 계산해 보죠. 간단하니까. 처분손익은 지금 처분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보니까 400원에 처분했죠? 자, 여기다가 누굴 비교하면 되죠?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이니까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누적액 450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분 직전의 장부금액. 그러면 장부금액 이만한 거를 우리가 자 1,400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죠. 얼마 손실이에요? 자 150만큼 처분 손실이다. 이 얘기는 받은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냥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기출문제를 여러분 과거 걸 이렇게 보시면은요. 처분손익에 대한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형 문제에 속하는 거죠. 우리 문제 중에서도 기중처분도 있었고 뭐 연수학계법도 있고 이런 문제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기본형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푸셨으면 여러분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 구조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일반 내용인데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재고자산의 판매 매출 채권의 회수 시점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한다면 12개월은 1년이잖아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동 분류 기준에는 1년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영업주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되지 못한다가 분류할 수가 있죠. 자, 정상정업주기 내에 한다면 유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재무상태표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 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자, 유동, 비유동 구분법 또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선택이니까 가능하죠. 자, 수익 비용 어느 항목도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주요 지문이죠. 특별 항목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기손익이 계산에 포함된 비용 항목에 대해 성격별 그 다음에 기능별 이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가 목적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택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올바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이 있고 두 개의 보고서가 있다. 올바른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죠. 자, 이 51번 문제는 우리가 워낙 많이 봤던 매출총이익률법이고요. 변화치가 별로 없고 그냥 그대로 했던 그냥 우리가 소실된 화재 손실액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어렵지 않지만 자, 기초가 있습니다. 자, 기초가 얼마? 1260. 자, 매입이 있어요. 자, 매입이 지금 보니까 2200에다가 자, 차감이 얼마? 100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 추정액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매출원가를 구할 때 매출액, 자, 요거죠.
그 순매출액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3,700 하면 안 되고요. 자, 3,700에서 취소분을 없애야 되겠죠. 200을 없애고 곱하기 1-0.2 하지만 곧장 원가율 0.8 곱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얼마입니까? 2,800. 그러면 차변에서 우리가 이 대변은 같으니까 빼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기말재고 추정액이 나오는 게 560.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전소했다. 모두 타버렸다. 건질 게 없다. 이 얘기는 뭐죠? 처분 가치가 제로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손실액이 누구랑 일치한다? 바로 기말재고 추정액과 손실액이 일치한다.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화재 손실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말재고 추정액과 화재 손실액의 금액은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52번입니다. 자, 이 52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정 전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수정사항 반영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올바른 당기순이익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래 나와 있는 수정사항 중에서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7월 1일 날 자,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이자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수익은 현금 기준이에요? 발생 기준이에요? 발생 기준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을 언제 하기로 했냐면 1년 후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이자도, 원금과 이자도. 자, 그런데 지금 당기 2000X 1년도는 자, 2000X 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에 대한 이자 수익 발생분은 당기의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수이자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기의 발생분 이자, 자, 20만 원에 대해서 총 연이자 0.09, 요거는 9%는 1년이죠. 자, 그 중에서 6개월, 요게 당기 미수이자 계산 금액이거든요. 요게 얼마냐면 9,000원이죠. 자, 이 9,000원만큼 미수이자, 이자 수익 잡아야 되고, 자, 12월 1일 날 1년치의 보험료예요. 24,000. 자,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선급입니다. 보험료가 아니라요.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2000X 1년도 보험료는 비용은 얼마죠? 자, 12월 달에 보험료가 지금 계상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중에서 1년은 몇 개월? 12개월. 분의 1이 되겠죠. 네, 당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2,000원이 되는 거죠. 이건 비용이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9,000원 더하고 2,000원 빼니까 7,000원 더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1,077이 답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발생기준 개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투자부동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틀린 거. 제가 이 투자부동산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투자부동산의 보유 목적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 맞고요. 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투자가 아니죠. 이거 유형자산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둘 중에 선택하여서 우리가 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투자부동산은 손상회계를 적용하죠. 자, 다섯 번째는 보면 공정가치 모형을 했을 때는 평가손익이 생겨요. 가치 변동으로 인한 생기는 손익, 이게 평가손익이거든요. 자, 이 평가손익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자, 기간의 기타 포괄이 아니라 뭐다? 기간의 단기 손익이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수익이고 평가 손실은 비용이더라.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손익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환손익인데요. 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상환손익은 장부금액 계산의 신속한 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상환했느냐. X1년 초에 우리가 발행을 했고요. 발행했죠. 그리고 X2년 말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나요? X1년, X2년, 2기 말이죠. 그럼 2기 말 장부금액을 구하고 그 장부금액 부채금액과 요거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자, 43,783 곱하기 1.1 이게 유효이자 자, 마이너스 요게 이제 뭐가 될까요? 액면이자가 얼마죠? 5만 원 곱하기 5%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액면이자 5만 원 곱하기 0.05%죠? 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여러분? 45,661인가요? 자, 이게 바로 일기말 장부 금액이죠. 만약에 2000X 1년 말에 이렇게 상환했다. 그러면 45,000원과 이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2000X 2년 말에 상환한 거죠. 그럼 이때 장부 금액은 2000X 1년도 장부 금액 45,661 곱하기 1.1 자, 마이너스 얼마죠? 액면이자죠? 5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47,727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47,727의 부채를 45,000원 주고 갚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갚을 때 적게 주고 갚으면 이익이잖아요. 자, 그래서 2,727이 이익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환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는 적게 주고 갚을수록 이익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답은 272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상환손익은 장부금액 계산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이게 몇 번이죠? 2번이죠. 2727. 자, 그 다음에 55번 손상차손인데요. 이 손상차손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언제 손상이 됐냐. 손상 시점에 장부금액 계산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X1년에 취득해가지고 X1년 만에 손상을 검토하고 손상을 인식했어요. 자, 그렇다면 1차 년도 말에 장부금액 계산이 가장 중요한데요. X1년 12월 31일 손상 직전이죠. 손상 직전에 장부금액 계산이 중요해요. 그러면 장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얼마? 2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을 빼야 되는데 일기 감가상각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자, 2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가 있나요? 제로죠. 자, 곱하기 얼마예요, 여러분? 5분의 1이죠? 5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5, 4, 20이니까 4만 원.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올해의 시험 문제가 16회처럼 계산 구조를 복잡하게 안 했다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4만 원이죠? 그러면 4만 원 이렇게 빼게 되니까 장부 금액은 16만 원이에요. 그럼 16만 원짜리 지금 유형자산이 있는데 이 유형자산이 회수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요 둘 중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수 가능액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회수 가능액에 대한 용어를 아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요 둘 중에 큰 거니까 얘가 바로 회수 가능액이 되는 거죠. 큰 걸 고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회수 가능액에 대한 용어를 묻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손상차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손상차손은 손상 직전에 장부 금액이 얼마? 16만 원짜리인데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가치는 1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하락해서 인식하는 감액하는 손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를 비용을 해야 된다? 5만 원을 비용을 처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손상차손의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손상차손을 계산할 때 회수 가능의 용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6번 가볼게요. 자, 56번 보시면은 이제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개념체계의 내용인데, 자, 이 문제는 설명으로서 이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는데, 자, 지금 부채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당부채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의 추정에 의해서 그 제품 보증 추정률을 반영해서 추정 비용과 충당 부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의 일부는 상당한 정도 추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측정 기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실현 가능 가치,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때 우리가 측정 기준의 역사적 원가는 현행 원가와 비교했을 때 적시성이 높다. 오히려 현행 원가가 더 높죠. 거꾸로 됐죠. 틀렸고요.
자, 보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 이거 자산이죠. 청구권의 변동, 이거 부채와 자본이죠. 자, 이 경제적 자원, 자산, 부채, 자본. 자, 이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가 변동되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 성과 때문에 얘가 변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무 성과에서만 그러면 틀리죠. 왜냐면은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청구권이 변동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구권의 변동은 부채와 자본은 성과에서만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모의고사 집에서도 있었고 제가 확인했었는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본인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자체가 기업 가치를 보여주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문도 저희가 확인한 지문이고요. 자, 그 답은 1번이 올바른 지문이고 나머지는 틀리죠.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활동에 청산이 임박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 또는 필요성이 발생하더라도 자, 발생하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 과정을 적용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런 단서하에서 기업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게 바로 계속기업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산이 예측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자,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기업 과정으로 작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내용이고 5번도 그릇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7번.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액. 수익이죠. 자, 지금 보니까 상품입니다. 상품은 뭐죠? 그럼 재화죠. 재화의 판매. 자, 무슨 기준이죠? 가장 일반적인 원칙 인도 기준. 인도라는 건 무슨 기준? 판매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도 기준이다. 그러면 인도하면 그 판매 가격 곱한 게 매출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돈 받는 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판매 단가가 얼마? 100원이죠. 자, 그러면 몇 개 팔았어요? 자, 200개 팔았고 얼마씩? 100원씩. 200개 팔았으면 인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100원씩 곱한 게 매출액이고 100개 팔았죠? 자, 100개 팔았어요. 얼마씩? 100원씩. 이게 매출액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위탁 상품을 수탁자한테 발송했는데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아 미판매됐다는 거죠. 미판매. 그쵸? 미판매. 자, 미판매됐기 때문에 얘는 매출입니까? 아닙니까? 매출이 아니더라. 그러면 걸릴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매출이고, 요게 매출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매출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보시죠. 도착지 인도 조건. 자, 이건 누구 거라 그랬어요? 재고가? 도착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인 상품은 누구의 재고다? 판매사 재고다. 여러분, 판매사 재고라는 것은 매출이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자,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덜 팔았으니까 재고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매출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밖에 없죠. 그래서 3만 원이 답이 되겠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왜 매출로 기록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는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아닌 거고, 그 다음 네 번째인 경우에는 운송 중인 상품, 미착 상품인데 판매된 부분이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재화에 대해서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안 판 것이다. 따라서 매출이 아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팔렸다는 것은 매출이지만 미판매됐다는 것은 재고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만 원.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58번입니다. 자, 이것도 건설계약의 건설이익 문제인데요. 1차 년도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1차 년도면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계약 금액은 이만큼이고 단기 1차 년도는 발생이 누적이잖아요. 그러면 총원가는 어떻게 되죠? 1차 년도에 16,000이고 1차 년도 이유가 24,000이니까 요거 이렇게 더하면은 1차 년도 시점에서 예상되는 총원가는 얼마? 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행률은 4만 원 분의 16,000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4만 원 분의 16,000이니까 4, 4, 16이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얘는 40%가 되겠죠? 그쵸? 40%. 그러면 진행률은 0.4. 그러면 끝났죠?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이익 2000X 1년도 공사이익 또는 계약이익을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는 진행률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자, 총 계약 금액은 48,000. 1차 년도에 총 계약 원가는 얼마죠? 이거 더하기 이거가 총 원가가 4만 원이잖아요. 그럼 1차 년도에서 예상될 때 전체 기간 동안의 총 이익은 8,000원. 그중에 1차 년도 진행률은 몇 퍼센트? 40%. 그럼 48에 32, 3,200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2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볼게요. 자,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옳은 것. 자, 1번 영업활동 현금은 직접법, 간접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주택국제기준은 원천별로 영업활동 현금을 보여준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번이 맞고요.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은 영업활동으로 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원칙이 영업활동이고 명백하게 투자와 재무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투자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칙은 영업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법인 경우에는 직접법은 당기순이익 조정을 통해서 이건 간접법이죠. 틀렸고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되는 현금에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한 형식 이건 간접법이 아니라 직접법 형식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명확하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자, 60번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유동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유동비율을 묻고 있어요. 거래가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각각 1000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동자산에서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지 않습니까? 유동부채. 자, 요게 각각 얼마라는 거죠? 1000 이거죠. 1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100%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증가하고 똑같이 감소했을 때 불변이라는 얘기고요. 이 문제는 지금 상품을 사가지고 현금을 줬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 똑같은 자산이 나머지는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자,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500에서 400이잖아요. 자, 그러면 상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했으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은 얼마가 증가하면 400 증가하고 부채도 400 증가하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동일한 금액이 증가해도 100%일 때는 뭐죠, 여러분? 불변이에요, 불변. 감소할 때도 불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로 동일해요? 3번으로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유동 비율이 100%를 중심으로 이 100%는 1이잖아요. 1하고 같을 때는 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요 금액은 움직이지가 않고 불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1보다 큰 게 그동안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 불변인 1하고 같은 100%가 제시되고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자, 상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일 때는 그 거래를 반영해도 100%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답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에 이런 패턴의 문제는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가 올해 조금 인기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두 비율을 통해서 이익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이익이 들어가 있는 비율은 회전율이 아니라 요거죠. XX 이익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비율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누구를 먼저 구할까? 매출액을 구하고 이익을 X로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XX 회전율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있을 때 회전율이 나온다. 자, 나누기 매출 채권은 요거죠. 2만 원. 요게 모두 몇 회? 5회. 그쵸? 그럼 이렇게 넘기면 이게 얼마입니까? 10만 원. 됐죠? 10만 원. 자, 그러면 매출액 이익률은 뭡니까? 자, 당기순이익이 X고 매출액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넘기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5천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올해 상반기 문제에 꽤 있어서 제가 파이널 때도 여러분 같이 공유했었고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비율의 관계성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XX 회전율은 매출액이 있는 거고 XX 이익률은 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60문제까지 이제 61번 문제까지 봤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번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곧장 풀어도 돼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 거래고요.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고요. 소각이고요. 처분입니다. 그죠? 그럼 자기 주식 거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식 거래는 자본 거래지 않습니까? 근데 묻는 것은 보통 이런 문제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익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자본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봐요.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낸 거죠.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려 수익이나 비용 항목이 영향을 주거든요. 이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수익 비용 없고요. 이 문제는 특히 8월 7일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8월 7일은 자기 주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식의 감소와 자, 그다음 내가 처분 금액 받은 거와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그 처분 손익을 다 가감해도 우리는 모두 다 자본 항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뭐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도 하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이 문제가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문제처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을 때는 자, 현금의 흐름을 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63번 볼게요. 자, 무형자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비한정인 경우에는 상각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과정, 공장이죠. 공장에서 무형자산 상각액은 뭐다?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니까 원가에 가산한다. 유한한 경우에는 상각하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때부터. 맞고요.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이 상각기간과 상각 방법을 매기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추정해 변경을 하겠죠. 그렇죠? 자, 검토한다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요. 5번 지문. 자,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경우를 유한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정책의 변경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 연수는 뭐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자, 64번 볼게요. 자, 이 64번은 이제 우리 저가평가의 응용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저가평가액은 재고자산의 저가평가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저가로 우리가 이제 기말재고를 평가하는데 이 문제는 그 기말재고 저가평가를 통해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응용을 해서 매출원가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가평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뭐를 물어봤습니까? 매입액을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매출원가라는 게 어떻게 구해집니까? 자, 이걸 이제 이해 쉽게 한번 특이정을 해볼게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가 있고요. 자, 단기 매입액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설립했기 때문에 기초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죠. 요게 X로 물어본 거죠. 그리고 매출원가가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얼마입니까? 요게 25만 원. 자, 기말재고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금액이다? 저가평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둘은 같으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됐을 때 누가 빨리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평소 때 문제 푸실 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면 돼요. 이걸 뭐다? 저가평가. 자, 시작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저가평가 금액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가는 뭐다? 요게 취득 단가고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요 둘을 빼야 된다 그랬죠? 이걸 빼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둘 중에 작은 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얘는 얼마가 될까 여러분? 120에서 10은 105. 요거 빼면 얼마죠? 140. 요거 빼면 얼마죠? 100이죠.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작은 거 골라봅시다. 자, 100 단가부터 먼저 100, 105 요게 저가죠. 150, 140, 140 저가, 둘 중에 작은 거 100이 저가예요. 그러면 저가 평가액을 구할 때는 자, 이게 단위당이니까 둘 중에 낮은 저가 단위당 원가 곱하기 수량을 해야 되는 거죠. 수량. 자, 그래서 저가 평가액은 20개 곱하기 얼마? 20개 곱하기 100원. 그 다음에 40개 곱하기 얼마? 140. 그 다음에 30개 곱하기 얼마? 1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모두 얼마입니까? 1,600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일단 제일 먼저 포인트예요. 저가 평가에 구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같으니까 2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1,600원을 더하니까 자, 단기 매입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6만 600원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험에는 이제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제가 요 매입액이 주어지고 요거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분명히 그런 문제 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품 보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 중에서 이제 맞는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총 추정 비용과 그 다음에 충당부채 잔액을 구별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2000X 1년도에 얼마냐면 6만 원. 연간 추정액이 이제 지금 보니까 보증기간이 1년인데 판매액의 5%가 추정 비용이고요. 인식요건에 부채 인식요건 충족한대요. 그리고 1차년도 보증기간 동안에 실제 발생한 금액이 2,000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총 추정 비용하고 추정액은 자 6만 원 곱하기 5%니까 6, 5, 30, 3,000이겠죠? 그렇죠? 그럼 총 비용은 얼마? 3,000. 그렇죠? 그럼 3,000에서 실제 지급한 거 얼마? 2,000을 빼게 되면 실제 남아있는 부채는 얼마죠? 1,0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 1번의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지금 뭐냐면 이 1번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6만 원이죠. 5만 7천 원이 아니라. 그래서 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제품 보증, 기말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현재 의무죠. 이 현재 의무는 요 1,000원 요거 맞죠? 요게 총 얼마죠? 3,000원에서 얼마? 2,000원을 빼니까 요게 얼마죠? 1,000원이 나오잖아요. 실제 지급한 거 총 추정에서 실제로 의무 이행한 거 빼니까 기말의 현재 의무는 얼마다? 1,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위원가 결정과 관련된 총평균법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이 단위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주를 이루는데 올해 문제인 경우에는 총평균법의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좀 나름대로 참신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매출원가가 지금 보니까 매출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 매출원가가 지금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고 자, 요거 곱하기 단가를 한 게 이게 얼마라는 거죠? 요게 24,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총평균은 이 P가 뭐가 될까요? 총평균 단가였겠죠. 그러면 이 총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였을까요? 24,000 나누기 200 하니까 요게 120원이었단 말이죠. 그럼 총평균 단가는 요게 얼마죠? 120원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120원은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됐겠죠. 바로 위에 여기까지. 판매 가능 금액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해서 모두 얼마를 나눴을까? 자, 100개, 200개니까 나누기 얼마? 300개를 했겠죠. 그쵸? 그 평균 단가가 모두 얼마였다는 거예요, 요게 120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식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총 평균 단가는 뭐다?
자, 100원 곱하기 100개 곱하기 100원. 그쵸? 더하기 뭐죠, 여러분? 200개 곱하기 지금 모르잖아요, 이거. 매입 단가. 그쵸? 나누기 총 몇 개예요? 100개, 200개니까 모두 몇 개? 300개죠. 이렇게 나눈 게 지금 총 평균 단가가 요게 얼마라는 거죠? 요게 12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이렇게 넘기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도안 금액이 이게 이제 금액이 36,000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36,000원에서 요게 10,000원이죠. 그쵸? 그 요게 이제 이렇게 넘기면 요게 얼마면 36,000원이니까. 그럼 요게 10,000원이죠. 그 요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얼마? 요게 26,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6,000 나누기 200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위당 원가는 1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다음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67번 문제도 저희가 아주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내가 철거를 목적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창고 세워져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철거한 경우에 바로 이제 우리 건물하고 토지의 원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토지와 관련된 원가를 먼저 구해 봅시다. 이럴 경우엔 철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건 모두 누구의 원가죠? 토지의 원가죠. 그쵸? 그 토지 얼마부터 출발해요? 250부터 출발하고, 이거 더하죠?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더하죠? 취득 관련이니까 철거비 더하죠? 자, 폐자재 수입은 철거비에서 빼죠? 자, 여기까지 더한 게 바로 토지의 원가가 되겠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요게 2583인가요? 258만 3천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건물의 경우에는 새롭게 신축할 때 들어가는 설계비, 공사대금 요거 두 개죠. 그래서 172만 3천원이 신건물의 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723이다. 답은 몇 번? 2583 더하기 1723. 그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건물인 경우에는 나중에 상학할 때 이거 갖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철거를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그 구입 원가는 모두 누구의 원가다? 토지의 원가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8번 은행 계정 조정인데요. 이 은행 계정 조정의 지금까지 기출 패턴, 올바른 잔액, 수정 전의 회사 측, 수정 전의 은행 측, 그리고 우리가 횡령액까지가 작년 문제였죠. 근데 제가 파이널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직까지 안 나온 문제 중에서 최근 문제 몇 개 말씀드리면서 조정 항목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사례는 기발행 미인출이었는데 이 문제는 은행 미기입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는데, 자, 우리 T 계정을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게 회사 측이고요. 자, 은행 측이에요. 이렇게 은행 측인데 이게 수정전의 회사 측은 얼마입니까? 자, 11,800원이더라. 틀리니까 시작했겠죠? 은행 측은 수정전 잔액이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보니까 12,800원이더라 이거죠? 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입금 처리됐는데 은행이 몰랐다. 미기입 예금이죠? 자, 이거 저는 곧장 쓰겠습니다. 자, 회사 측 얼마 플러스 1,500.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은행 수수료. 회사 측 마이너스죠? 200. 그 다음에 기발행 미결제 얼마? 1,000 마이너스 1,100. 자, 그 다음에 받아서 예입한 수표인데 부도 처리됐죠. 그쵸? 부도 처리됐어요. 이거는 회사 측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얼마? 부도 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 600.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은행 측 미기입액이니까 플러스 X가 돼야 될 거죠. 둘은 같아야 될 거고 횡령의 예의가 없으니까. 자, 여기 수정 후 금액이에요. 그 모두 나와 있는 게 이제 회사 측이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12,500원이 되고 요게 올바른 금액이니까 요 둘은 같겠죠. 요게 얼마? 12,500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1,800원에서 1,500 더하고 200 빼고 600 빼면 여기 이제 12,500원. 요게 둘이 같잖아요. 요 차이가 바로 X가 되는 거니까 요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800원이더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800원 마이너스 1,100 플러스 800 하면 12,500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은행 계정 수표는 정말 꾸준히 안 나오는 애 없이 정말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작년서부터 그 변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집중할 바가 있죠. 그전에는 이제 그 세 가지 기본형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횡령액 나왔고 올해는 이제 그 수정 불일치 원인을 거꾸로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은행 계정 수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환 손익.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교환에 의한 취득할 때 저희 기출문제는 공정가치법 2번, 장부금액법 1번에서 기출문제에서는 취득원가만 최근 나왔기 때문에 교환손익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꼭 좀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단서 보시면은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법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이 인식할 교환손익은 구자산의 장부금액을 이렇게 팔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3,000원에 팔았고 시장에 장부는 10,000원이더라. 그럼 플러스 얼마? 3,000원. 이게 답이죠. 자,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할인 문제입니다. 자, 할인 문제는 요거는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잖아요. 요거.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는 6개월짜리 어음이면 3개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가만히 보시면 실수하기 좋은 게 5월 1일부터 6개월인데요. 5월, 6월, 7월 1일은 뭐죠? 2개월 지난 상태에서 할인한 거니까 남은 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라는 것이죠. 요거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기 금액 해볼게요. 자, 만기에 갔을 때 10만 원 더하기 10만 원에다가 자, 그 표시이자가 몇 %예요? 이자 보니까 0.09 곱하기 12분의 6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얼마입니까? 104,500원이더라 이거고. 자, 두 번째 할인료 계산을 해야 되죠.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할인료는 1번 104,500원 갖고 출발하고 자, 퍼센트도 12%고 이것도 주의하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포기한 개월수가 3개월이 아니라 5월 1일, 5월달, 6월달 가지고 있었으니까 7월부터 포기한 거죠. 자, 7월부터 10월 말까지니까 포기한 개월수가 3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라는 거죠. 요거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얼마죠? 4,180. 자, 그 다음에 현금 수령액이죠. 야, 현금 수령액은 1번에서 2번을 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만기 금액에서 할인료를 뺀 거니까 이게 얼마죠? 10만. 자, 이걸 뺀 거니까 자, 10만 얼마죠? 320원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음의 장부금액. 자, 어음의 장부금액은 몇 개월에 대한 장부금액일까요? 보유기간이 1개월하고 2개월이죠. 딱 2개월. 5월, 6월이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에다가 자, 10만 원에다가 이자 부분 자,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0.09 곱하기 얼마? 12분의 2 이렇게 돼야지. 이자 부분. 이게 여기서 이제 요번 요 문제에서 실수하기 좋은 건 요 4개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2개월. 요거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리신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얼마죠? 10만 1,500원이죠. 자, 장부가 10만 1,500원인데 이만큼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180만큼 손실이 되겠습니다. 즉 10만 1,500원 마이너스 그 다음 뭐죠? 이거 10만 320이죠. 그러면 이게 몇 번? 1번이 되겠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 이윤이 단서 조항에 의해서 제거 요건에 충족하니까 어음의 할인을 은행에 내가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어음의 장부 금액보다 내가 수령액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확인 부탁드리고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월수 빼고는 정형화된 문제였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수 6개월짜리는 거의 3, 3으로 많이 했잖아요. 3개월 가지고 있다가
3개월 포기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 월수 같은 것들을 가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71번 문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가 유가증권 파트에서 이제까지 지분 상품, 주식만 주로 나왔는데 만약에 채권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첫 번째 나올 게 바로 이자 수익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는 눈 딱 감고 사채를 생각하시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보유 금융자산 채권은 바로 사채의 장부 금액이 상각 후 원가이기 때문에 우리 사채는 이자 비용이지만 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차년도 거냐만 잘 보시면 되는데요. X1년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취득을 했고요. 이렇게 취득했죠. 951-963에 취득했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데 이게 1차년도죠. 1차년도. 그렇죠? 이자 수익이죠. 자, 이렇다면 어떻게 곱하기 눈 딱 감고 유효이자율 얼마? 12% 하면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곱하기 12% 하게 되면 이게 얼마죠, 여러분? 직전 연도 사채의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이 이자 비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비용은 발행사 입장이고 그것을 산 사람은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죠. 눈 딱 감고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죠, 여러분? 1114 236. 자, 요거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 자,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72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기순이익은 뭐하고 뭘 찾자? 수익하고 비용을 찾자.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는 금융자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둘 다 무슨 평가다? 공정가치 평가다. 자, 둘 다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이 평가손익이 향방이 틀리다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얘는 기타예요, 기타. 자, 그렇지만 얘는 뭐죠? 당기손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을 때는 얘는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있고요. 누구만 쳐다보면 되죠? 요거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기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평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자, 2만 원만큼 단기 이익에 증가한다. 자, 수익은 단기순이익의 증가, 비용은 단기순이익의 감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출문제는 이보다 어려운 문제도 꽤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일부였죠.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73번. 활동기준 원가계산인데요. 이 활동기준 원가계산은 우리가 제조간접비 또는 가공원가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서 활동기준에 배분을 통해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배부 기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등장한 거니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가지고 원가 동의를 잡기 때문에 활동 자원을 소비하고 활동이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이용해요. 활동 기준이니까. 그래서 원가 동인도 활동으로 보는 거죠. 제조 원가뿐만이 아니라 비제조 원가도 우리가 원가 동인에 이제 배부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활동 분석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이걸 파악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보면 이것도 제가 무슨 문제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 이외의 원가를 고정 원가로 처리하는 이거는 활동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건 뭐죠? 초변동 원가라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 초변동 원가 계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 3요소 있지 않습니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만 제조 원가고 나머지를 모두 기간 비용으로 하는 게 초변동 원가예요. 우리가 초자를 빼면 뭐죠? 변동 원가죠? 그 변동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비만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초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만을 원가로 보고 나머지는 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초변동 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아니다 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5번이 틀린 지문이다. 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봤는데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BEP에다가 자, 이거는 고정 원가를 뭐로 나누면 되죠? 자, 단 위당
공원이익을 나누면 돼요. 요게 나오면 이걸 구하는데 지금 고정원가도 눈에 안 보이고 단위당 공원이익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이후에 뭔가 작업할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BEP 판매량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고정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4,000개를 팔면 이익은 얼마예요? 제로죠. 그죠? 근데 4,000개가 아니라 5,000개를 팔면 이익이 70만 원이래요.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BEP점을 초과하는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은 이익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응용인데, 자,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곱하기 수량이 몇 개죠? 자, 5,000개를 팔았는데 이익이 제로가 되는 게 4,000개죠. 그러면 이걸 초과하는 수량은 모두 몇 개죠? 이익이 제로가 되는 초과하는 수량은, 자, 내가 4,000개 이상을 판 게 바로 1,000개잖아요. 이 1,000개를 판 것만큼이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요게 700원이 되는 거예요. 700원이. 여기서 이걸 유추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손익분기점 나왔잖아요. Q. 자, 이때 고정원가를 모르니까 고정원가 놓고 여기다 단위당 공원이익 얼마? 700을 나누면 요게 얼마래요? 4,000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정원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47에 28, 그럼 고정원가는 얼마? 28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원가까지만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변화치를 또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뭐를 변화치를 줬냐면, 자, BPQ 다시를 다시 물었는데요. 요 단위당 공원이익에다가 판매 가격이 100원이 인상했대요. 여러분, 단위당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이 인상하면 단위당 공원이익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변동비가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상한 만큼 공원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700 더하기 얼마? 100로 나누면 되겠죠. 고정원가는 얼마? 280 계산한 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러면 BEP점은 얼마로 바뀔까요? 자, 4,000개가 아니라 당연히 커버해야 될 단위당 공원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수량은 줄 수밖에 없겠죠. 몇 개? 3,500개.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원가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가이사 수험생님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의 관계성을 조금 해석하면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인데 직접 재료 원가의 수량 차이예요. 이 수량 차이, 능률 차이는 여러분 공식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능률 차이는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SP 표준 단가가 돼요. 그래서 실제 수량은 실제 사용량이니까 재료 실제 사용량, 실제 재료 사용량이 5,000kg이죠. 자, 5,000kg이고, 자, 이 SQ는 실제 생산량에 근거한 허용 표준량이니까 1,600개 곱하기 3k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4,800이 되죠. 4,800kg. 자, 곱하기 SP죠. 이 SP가 이제 표준 단가인데 이게 얼마냐면 50원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이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얼마냐면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수량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입니다. 이건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요. 기말제용품 평가예요. 그럼 기말제용품 평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기초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이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럼 모두 이거를 재료와 가공 원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가공 원가 취급하면 된다. 자, 이런 문제가 문제풀이 문제에 있었죠. 그래서 같이 한번 푼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환산량 계산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부터 해봅시다. 자, 완성품 환산량.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를 아웃시키죠.
환산량인데 우리가 모두 가공원가 취급하기 때문에 진척도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 수량이 모두 몇 개냐면 900개. 자, 900개에서 기초를 빼죠. 자, 기초가 얼마? 300개에다가 곱하기 진척도 0.4를 우리가 이제 한 3, 4, 12를 빼고 더하기 기말이 몇 개죠? 200개고요. 자, 200개 곱하기 0.6이죠. 2, 6, 11. 자, 120, 121이니까 그대로 900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죠. 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 요거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구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재료와 가공 원가를 구분하지 않았으니까 한꺼번에 묶죠. 그쵸? 자, 요거 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만 원 더하기 12만 원, 이게 총 투입 원가 기초를 포함하지 않죠. 나누기 환산량 몇 개? 900개가 되죠. 그 단위당 원가가 이게 얼마가 되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400원이 되죠. 자, 이 400원을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재료와 가공 원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곱하면 되죠. 자, 기말제공품은 자, 단위당 400원을 환산량에 곱하면 되죠. 환산량은 몇 개죠? 자, 200 곱하기 60%죠. 그래서 200개 200단위 곱하기 몇 퍼센트? 0.6 하면 되죠. 자, 120 곱하기 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자, 48,0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보편적으로 저희가 문제는 재료와 가공 원가를 구분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문제풀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모든 원가가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고 한다면 가공 원가처럼 취급해서 한꺼번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로 기출되었고요. 저희가 문제풀이에서 유사한 문제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답은 몇 번이죠? 48,000원 3번이 되겠고요. 자, 7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7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보시면, 77번 문제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정상 개별 원가니까 예정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 차이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배부 차이는 실제하고 예정 배부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예정 배부 자료를 잘 안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제공품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 얘는 무슨 금액일까? 예정 금액이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15,000원 곱하기 1.3이죠. 즉 19,500 나누기 15,000원 하니까 직접 노무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 노무 원가 1.3을 곱하면 19,500원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1.3.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직접 노무 원가 84,000원에 대해서 얘는 실제 금액이잖아요. 그냥 실제 금액 하면 안 되죠. 예정 금액 해야 되니까 이거에 1.3을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이제 예정 배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요. 이걸 곱하게 되면은 예정 배부액은 109,200원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배부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죠. 자,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실제가 더 크니까 과소 배부예요, 과대 배부예요? 과소 배부다. 그래서 과소 얼마 배부죠? 자, 과소 8,800이 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이 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가 3요소가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상 개별이라는 것은 요 제조간접비가 항상 무슨 금액이 된다? 예정 금액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모두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금액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나머지 것을 통해서 예정 배부율 관계를 추정해서 그걸로 곱한 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8,800원 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차이인데 이걸 워낙 많이 풀었죠. 저희가 영업이익 차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고정제조 간접비의 단위당 원가 곱하기 수량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죠. 지금 자료 보니까 설립했고요. 자, 이 회사는 8,000 생산해서 이만큼 팔았으니까 생산이 더 크니까 자, 전부의 이익이 누구보다 변동의 이익보다 크죠. 얼마만큼 큰가? 그 크기는 이익 차이는 결국 뭐죠,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죠. 8,000개 마이너스 6,500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 자, 고정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해요? 자, 80만 원 나누기 몇 개?
생산량 8,000개를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얼마예요? 고정제조 간접비가 100원이 나오죠. 자, 곱하기 100원 곱하면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요 금액이 15만 원이 되겠다. 그럼 15만 원만큼 이익 차이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재고의 차이와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를 빨리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통해 정말 강조했던 게 단계배부법이었죠. 이 단계배부법에서 지금 제조 부분이 배부하는 요 보조 부분 이 두 개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것은 제조 부분 D가 배부받을 보조 부분 원가 전체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1차 배부가 바로 A고 2차가 B거든요. 자, A는 얼마입니까? A는 40만 원. 자, 40만 원이 일단 B한테 몇 퍼센트 갔을까요? 4, 2, 8만 원이 갔죠? 자, 이거는 뭐 무시하고 얘한테 몇 퍼센트 갔을까? 50%니까 20만 원 갔죠? 2차 배부 보시죠. 2차 배부는 지금 뭐죠? 그럼 B가 배부할 금액이 48이에요. 자, 근데 2차 배부 때는 1차한테 받은 8만 원을 더해서 배부해야 되죠. 그래서 8만 원 더하기 48만 원이 자, 여기하고 여기한테 가야 되는 거죠. 자, 30, 30이니까 얘가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56만 원 곱하기 0.6분의 0.3이니까 자,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요 금액이 2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 부분에 배부할 제조 부분에 배부할 보조 부분 전체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48만 원이 답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D에 배부할 A를 물었다면 20, D에 배부할 B를 물었다면 28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 다 물었으니까 48이 답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특별 주문 의사결정인데 가장 기본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1,000원의 상품을 이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800원에 구입하겠다고 주문을 받았다는 거죠. 1,000개를요. 이제 개당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 80원의 추가 변동 원가가 발생하고 유유 설비가 이제 동주문에 대한 생산은 유유 설비로 처리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정 원가가 추가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증분공원이익을 적분하면 된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자, 그 증분공원이익 자, 앞에 걸로 봅시다. 자, 증분공원이익인데 자, 지금 특별 주문을 통해서 얼마를 제한을 받았냐면 800원을 받았고 변동원가는 지금 보니까 250 더하기 150 더하기 얼마죠? 200이죠? 자, 여기다가 추가로 80원이 더 생긴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몇 개를 곱하면 될까요? 주문 수량이 몇 개? 1,000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증분공원이익이 얼마? 12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추가적으로 고정원가가 있느냐? 없죠? 그러면 증분이익이 그대로 증분공원이익과 같다는 거죠. 이게 제로니까 이게 이제 이익은 얼마다? 총 12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시된 800원에다가 변동원가 250, 150, 200 그리고 추가적인 80까지 더한 그 금액을 뺀 증분공원이익을 하고 고정원가를 비교해서 플러스면 수락이고 마이너스면 거부가 되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12만 원의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주문 문제치고는 아주 기본형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수험생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그 아무리 기본형 문제라고 해도 저희가 이제 사실 시험면 자체가 어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과목과 같이 병행해야 되는 그런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